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슬슬 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민법상 법인은 다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민법상. 여기서는 영리법인을 배우질 않아요. 영리법인은 상법에 배우는 거지 민법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라 하겠어요? 세 가지 단계요. 뭐요? 정관 작성.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주무관청에 뭘 받아라? 허가. 행정법적으로 인가인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법인이 만들어져요. 태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을 작성하는 건데, 정관을 작성할 때는 필요적 규제사항이 있어요. 즉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첫째, 법인 왜 만들었냐? 목적이 있어야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법인을 만든 이유가 뭐 K스포츠 KBO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야구 발전을 위해서 만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장학사업 목적 만들든지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름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름, 명칭,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할 거야? 어디서? 떠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사무소 써야지. 일단 이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사무소 주소가 있어야 될까? 주소가 있어야지. 사는 곳이 있어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람. 그다음에 넷째,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자산에 관하다. 다섯째, 이사의 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자, 나중에 또 이제 대리 시간에 잘 배울 텐데. 자, 법인은 권리 능력자죠. 법인은 권리 능력자예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한테 땅 팔고 싶어요. 삼성전자하고 땅 팔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삼성전자를 만나서 흥정을 해야 되는데, 내 땅을 팔려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앞에 가서 삼성전자 요 앞에 있으니까 삼성전자 나와! 나하고 계약해! 하고 외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법인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성전자가 말을 어떻게 해? 그렇죠. 법인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존재예요. 여기 있는 공장은 삼성전자 공장은 삼성전자 소유의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인이 어떻게 말을 해? 법인이 어떻게 사인을 해?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법인이 말을 못하니까 법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말을 못하니까 누가? 삼성전자 대표이사, 삼성전자 이사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러면 나하고 삼성전자 이사하고 계약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갑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누구 거야 그건? 갑 거야? 삼성전자 거야? 삼성전자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도 개인적으로 땅 살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그냥 갑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표이사 갑이라고 하면 그건 삼성전자를 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하는 것이고, 그냥 갑이라고 하면 그냥 갑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찬가지 대한민국 말해요 못해요? 대한민국이 말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예요? 대통령, 각부 장관들.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각부 장관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하면 그건 국가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그냥 문재인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화성시 마찬가지죠. 화성시 말해 못해? 못하지. 그럼 누가 해줘야 돼? 화성시장. 화성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곧 화성시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가 있어야지. 법인의 이사가. 그러니까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자를 건가? 이사의 임명에 관해서. 여기까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똑같아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똑같아요. 근데 사단법인은 두 개가 더 있어요. 여섯째. 뭐가 있냐면 사단법인은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사람을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 즉 사원이 어떻게 사원이 되고 어떻게 짜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원자의 득실 변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사유. 그것도 적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여기까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의 공통이고 요 밑에 두 개는 사단법인에만 있어요. 한마디로. 요것이 필요적 계산이고 요건 다 적어야 돼요. 필요적이니까 반드시 적어야 돼 말아야 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정관 작성이 되질 않아요. 법인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요거 말고는 전부 다 뭐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요거 빼놓고는 다 뭐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감사를 어떻게 선임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이용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거 써놓은 건 전부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면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도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선은 없어요.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건 효력은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우선은 없어요. 아무튼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게 이 필요적 기재사항 물어봐요. 그래서 가끔 물어볼 때 뭐라 하냐면 다음 중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한번 물어봐요. 아닌 것.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목적, 사무소유지, 자산, 존립식이나 해산사유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야?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야. 사단법인의 필요사유지 재단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요걸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또 나오는데 사단법인, 해산법인에서 보면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요. 재단법인은 뭐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법인 같은 것들은 비영리법인이니까 민법상법인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죠. 그 K스포츠 빼놓고 그냥 원래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설립자가 자 그럼 재단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재단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뽑아보세요. 뭐겠어요? 목적하고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중에 한두 개 빠뜨렸어요. 정관수기 할 때게. 그럴 수 있죠. 정관에 기재하는데 이거하고 이건 일단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 뭐 하나 빠뜨리면 두 개 빠뜨리면 빠뜨려서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성립해 안 해요. 원래 안 되죠. 원래 안 되는데 있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 중요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나 이해관계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런 걸 정해줄 수가 있어요. 법원이 이걸 정해서 재단법을 설립시킬 수가 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게 나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잠깐 좀 보자고요. 일단 10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법인의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려 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라 하더라도 영리 사업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설립행위 보시면 되고 정관 작성,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야 된다. 정관은 법인의 대내적, 대외적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체 기범이고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를 보는 것이 판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부의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옆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억 뭐라고 했어요? 목적, 니은 명칭, 셋째 사무소유지, 넷째 자산에 관한 규정, 미음 이사에 관한 규정, 사원자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가 그것이다. 나와 있죠. 요것이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주무관청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러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에요. 장학사업. 그럼 교육과 관련되죠? 그럼 교육부 장관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근데 2개 이상 관청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장애인을 위한 장학재단.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아니라 순수한 장학재단인데 장애인을 위한 장학재단이에요. 그럼 장학재단이면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고 장애인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어 있죠. 장애인이니까.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개 다 받아야 돼요. 2개 이상의 관청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관청에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받아야 되고 교육부에서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죠. 거기 나오는데 2개 이상의 맨 마지막 줄 2개 이상의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인 경우 모두의 허가가 어떻게 하다? 필요하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그냥 장학재단이면 교육부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장학재단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둘 다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뭘 해라? 설립, 등기해라. 그러면 법인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죠. 그래서 이거 적어주고 주무관청 허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하면 법인 성립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첫째, 목적의 비영리성 보시면 되고, 뒷장 설립행위 마찬가지 정관 작성. 재단법인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야 된다.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는 점에서 사무가 다른데, 정관의 필요기사항 첫째, 목적, 명칭, 사무소유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나와 있죠. 보면 요 5가지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자가 뭐라고 했냐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있다. 목적과 자산이 있고. 그러면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최소한 이거는 있고 나머지를 안 적었다 이거죠. 나머지 한두 개를.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위를 정한다. 나와 있죠 한마디에서.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재산의 출연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걸 알려면 좀 알아야 할 게 몇 개 있는데. 미리 좀 보죠.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물권법 배울 때 나오는데, 물권법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 186조와 187조예요. 저 두 개의 법조문을 모르면 물권법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권법을. 자, 법률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있는데, 자, 일단 법률행위라는 개념 또,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일단 법률행위라는 개념부터 알아야죠.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법률행위가 뭐냐면, 법률행위란 반드시 뭐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 걸 법률행위라고요. 나의 정신작용, 내 생각을 얘기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법률행위는 딱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예요. 법률행위 종류가 3가지인데 단독행위가 있고요, 계약이 있고요, 합동행위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와요 얘기는. 법률행위 시간에 나오니까.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고 계약은 뭐고 합동행위는 뭐고 도대체 이게 뭐냐? 단독행위는요, 하나의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면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자, 법률행위란 다시 의사표시에서 뭐가 발생한다? 권리나 의무. 법률 변동, 우리가 어차피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잖아.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 게 법률행위예요, 일단. 근데 법률행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한마디로 하면. 자,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자, 뭔 얘기냐?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됐어. 죽을 때 됐어.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지. 뭐라고 하냐? 큰아들은 집을 주고 둘째 아들은 현금 2억을 줘라 라고 내가 유언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큰아들, 둘째 아들은 좋아요, 싫어요 말 안 해도 큰아들은 집 받을 권리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내가 유언했잖아. 큰아들은 집 주고 둘째 아들은 2억 주라고. 그렇죠? 나 혼자 얘기해서 안 했어. 나 혼자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큰아들은 집 받을 권리 있어, 없어? 있고 둘째 아들은 돈 받을 권리 있어, 없어? 있죠. 나 혼자 얘기했는데 상대방한테 뭐가 발생했어? 권리가 발생했어. 그게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 나 혼자 얘기했잖아. 나 혼자 얘기했는데 상대방한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해요. 그게 단독행위예요.
자, 제한 능력자 배웠죠? 자, 배웠잖아. 제한 능력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에 동의 없이 한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야 라고 미성년자가 얘기하죠. 그럼 취소했어 안 됐어? 됐어. 상대방이 좋아요 싫어요 해도 필요 없죠. 무조건 취소했죠.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해서 안 했어. 했어. 단독행위야. 유언도 단독행위고 지금 그것도 단독행위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계약인 합동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계약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하는 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죠. 아침부터 밤중까지. 저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요 앞에 옷 사러 갔다고 했죠. 옷 사러 갔는데 얼마예요? 했다는 거죠. 그때 아저씨가 3만 원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아저씨가 옷을 얼마에 팔겠다? 3만 원에 팔겠다고 뭐라고 했어? 의사를 표시하고 있죠. 그럼 나 3만 원 사야 돼? 나한테 권리 의무 발생해? 나한테 내가 아저씨가 3만 원 했을 때 내가 무조건 3만 원 사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단독행위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의 대표에 권리 의무 발생했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권리 의무 발생해서 안 했어. 안 했지. 난 아저씨한테 얘기하죠. 너무 비싼데요? 2만 5천 원 해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럼 2만 5천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하겠어? 나도. 표시하고 있죠? 그럼 아저씨 무조건 2만 5천 원에 팔아야 돼? 팔아야 되면 그건 단독행위야.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권리 의무 발생한 게 아니잖아. 그럼 아저씨는 얼마 주장하고 3만 원 주장하고 있고 나는 2만 5천 원 주장하니까 의사의 합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아저씨가 다시 불러요. 2만 8천 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고 좋아요 한다는 거죠. 그럼 2만 8천 원에 파겠다는 의사표시와 2만 8천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합치가 있잖아. 합의가 있잖아 이제. 그렇죠?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고? 성립한 거예요. 이제 계약은 성립한 거고 나는 뭘 줘야 돼? 2만 8천 원 줘야 되고 아저씨는 옷 줘야 되고 권리 의무 발생해서 안 했어. 했잖아. 그게 계약이야. 근데 계약은 아저씨는 비싸게 팔고 싶고 나는 싸게 사고 싶고 그렇죠? 이해가 충돌된다는 거예요. 반대방의 의사표시합치라는 거에서. 그다음에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합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단체 설립행위예요. 단체 설립행위가 합동행위 쉽게 말하면 단체 설립행위가 그러니까 계약은 서로 이해가 충돌되죠. 비싸게 팔고 싶고 싸게 사고 싶고. 근데 단체 설립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의사표시하잖아. 단체는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 2명은 있어야지. 그쵸? 그게 단체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예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이 뭐야? 단체잖아. 그쵸? 이게 합동행위야,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그게 합동행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뭘까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 나 혼자 뭐 하면 돼? 재단만 내놓으면 돼. 단독행위야, 그래서. 근데 단독행위도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는데, 미리미리 하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도달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즉, 상대방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느냐, 이 차이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얘가 몇 개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만, 사실은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취소야! 라고 외쳐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럼 취소된 거야? 상대방이 알아야 돼. 알아야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버려요. 그 경우에. 상대방은 도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취소권, 해제, 뭐 동의권, 철회권, 추인권, 추인 거절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왜냐면 상대방 알아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얘가 별로 없어요. 딱 3개밖에 없어요. 이건. 뭐가 있냐면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이 얘기가 뒤에 법률 파트 나와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저 3개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면 돼요. 자, 유언. 내가 죽을 때 했죠. 큰아들은 집 줘, 둘째는 돈 줘. 얘기했죠? 그러면 큰아들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되잖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쵸? 마찬가지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만 어떻게 하면 돼? 내놓으면 되는 거 누가 알아야 될 거 없잖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나 이거 책 쓰레기통에 버려. 소유권 포기한 거죠? 누가 알아야 돼요? 몰래 버려도 되잖아. 그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누가 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대방 업무난 독해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그러면 그냥 단독 하냐면 계약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법률행위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는데 우리 민법 186조에 가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갑소의 땅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더라.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럼 매매 계약 안에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매를 한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넘겼다 이거 아니야. 그 매매 계약 안에 있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갑과 을은 매매 계약만 하면 을이 소유자예요? 을명의로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물권행위 플러스 뭐 하면 등기. 요것과 요것이 다 있어야만 소유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만. 그래서 저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땅 팔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쵸? 그럼 미성년자가 땅 팔아도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는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가 땅 팔았잖아. 땅 팔고 등기 넘겨졌죠? 그럼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있어, 없어? 있으니까 소유자죠? 근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매매 계약이 없어지죠? 그럼 물권행위도 같이 없어지죠? 그럼 등기 있어봤자 소용이 없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물권행위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 아니다.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만 소유자가 바뀌는 거지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했죠? 등기 넘겼어요.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야. 뭐야? 의사문역이죠? 뭐예요? 무효. 이게 무효잖아. 등기 있어봐 소용없죠? 얘는 얘한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해야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얘가 소유자, 얘가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다.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야. 아주. 물권법칙가 제일 많이 써먹어요. 이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이거 뭐라 하냐면 법에 보면 상속,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상속, 공용지수 빠졌네. 공용지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지수, 기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라고 했어요. 상속, 판결, 경매, 공인수, 기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자, 뭔 소리냐? 갑소유의 땅이 있어요. 갑명의로 등기된 땅이죠. 근데 이 양반 가셨어요. 가셨어. 상속인 을이 있죠. 상속인 을. 그러면 을은 을 명의로 등기해야만 저 땅의 소유자일까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명의로 등기 안 해도 그 누구 땅? 내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상속인들 땅이라고. 상속인 여러 명이면 공유고 한마디로 해서. 근데 얘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일단. 소유자죠.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이거. 근데 얘가 이 땅을 병한테 팔고 싶어요. 팔아요. 팔려면 어떻게 해라? 지 명의로 일단 등기하고 지 명의로 등기하고 매매 계약했잖아요.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나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 등기해줘야지. 등기해줘야만 변게 된다. 즉 얘가 죽으면 얘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인데 팔려면 지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팔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것이 187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법률에나 부동산 물권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법률에 규정한 물권 등은 법률에나 물권 등은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에 규정한 물권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 있죠. 조상 땅 찾기 운동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친일파 이완용 명의 땅이 있어요. 그럼 이완용 명의 땅은 누구 거야? 이완용은 죽은 지 오래됐잖아. 그냥 권리적 땅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누구 땅이야? 이완용 후손 땅이에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후손 땅이에요. 법적인 소유자가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법적인 소유자가 등기 안 해도 후손들의 공동소유라고, 지금 현재.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옛날에 조상 땅 찾기 운동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상 땅 찾기 운동 해가지고 제도 좋은 사람도 많았지, 한마디로 해서. 잘 찾아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더라. 그렇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만세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왜냐면 그 양반 돌아왔다 하더라도 누가 상속이냐? 내가 상속이냐? 나 등기야 소유자야, 등기 아야 소유자야? 등기 아야 소유자거든. 그러니까 철거해 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해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자, 아무튼 그거고. 판결은 나중에 형사판결이에요. 경매. 자, 땅 하나 좋은 거 나왔어요. 감명희의 건물이 지금 경매 나왔어. 경매 나오니까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경락을 받으려면 이 경매가 완성되는 시점이 뭐냐면 매수자금 완납 시, 즉 경락대금을 다 내면 그때 경매가 종료돼요. 얘가 돈 다 냈어요. 그럼 등기야 소유자예요, 등기 아야 소유자예요? 등기하고 얘 거예요, 이제부터. 등기 여기가 있죠? 얘 거 아니야, 법적으로. 얘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팔면 얘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등기 믿고 해서 소용없어, 이건. 얘가 소유자고 얘는 근데 병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명으로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한마디로.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한 물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팔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두 개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잘 이해가 가요. 이거 모르면 물권법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한마디로 해서. 자,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재산의 출연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 물권과 채권 등이 모두 출연될 수 있다. 자,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뭐? 증여의 규정이, 유증으로 설립할 때는 유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뭔 소린가 보세요. 봐봐요. 갑이 땅을 내놔서, 한 땅을 내놔서 A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갑이 땅을 출연해서, 땅을 내놓은 걸 출연이라고 하는데, 땅을 출연해서 A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언제부터 A 재단법인께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다시. 자, 재단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갑이 이 비싼 땅을 내놔서, 강남 땅을 내놔서 A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갑과 A는 하나의 사람이야, 별개의 사람이야? 갑과 A는 별개예요, 아니에요? 별개죠. 나하고 법인은 별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 건데 이제 법인이 돼야죠. 언제부터 법인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 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법인이 성립한 때는 언제예요? 법인 설립 등기한 때. 법인 설립 등기한 때부터 법인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법에.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한 때부터 법인의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기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분들은 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누구 거? 법인 거라고 법에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분들은 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등기 안 해도,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을 이전 등기 안 해도 법인 설립 등기하면 누구 거? 법인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겠어요, 지금? 부동산 물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등은 등기하지만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보면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것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 법에.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때 법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건 뭐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등기하여도 누구 거다? A 거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요.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잖아. 아까 단독행위라며. 그럼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등기해야지. 등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건 변동을 볼 여지도 있고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건 변동을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상 문제는 게 뭐냐면 얘가 설립 등기했죠, 지금.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서 이 땅을 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걸. 팔고 등기해 주는 거야, 이걸. 얘가 설립 등기 했잖아, 지금. 설립 등기 했는데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줬죠. 안 한 상태에서 얘가 마음이 바뀌어서 얘한테 팔아가지고 얘한테 등기해 줘 버린 거예요, 지금 학관이. 자, 그러면 이걸 187조 저 규정을 법률에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 변동을 본다면 저 땅은 누구 땅이에요? A 땅이야. 이때 등기 안 돼도 얘 거니까 얘 권리자 무권리자. 등기 안 해도 얘 거니까 얘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무권리자고 얘 무권리자 뭐가 얘 소유자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률 행위라는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등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누구 거다? 병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86조로 보면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186조로 보느냐 187조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도대체 해결할 건 뭐냐 이런 문제 발생한 거예요 판례상.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중간적인 입장을 쳐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요. 즉 갑과 A 사이에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누구 거? A 거. 근데 A가 자신의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지명으로 등기해야 된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그러면 등기 요하지 않아도 누구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얘 거다. 근데 얘가 제3자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고 먼저 갔으니까 얘 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거 186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죠. 얘가 없으면 등기 안 해도 누구 거예요? 법인 거지. 법인 거지. 등기 안 해도. 그렇죠? 등기 안 해도 계속 법인 거예요. 등기 하나도 안 해도. 법인선이 등기지부터. 병인태 팔기 전에는 그렇게 되는데 판 후에는 지금 그렇죠. 팔면 끝이에요. 팔면 병 거야. 근데 팔기 전에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예. 무조건 재단법은 되는 거죠. 저도 팔 되는 거예요. 저거. 등기를 안 안 해도 100%. 예, 예. 갑은 병인태 팔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 이유에는. 팔아도 되죠. 그러면 재단 법인 건데 일종의 이중 매매와 똑같은 나중에 배우지만. 즉 이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법인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근데 A 법인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구 거인 거예요? A 법인 거고 얘가 등기 안 됐으니까 돌려줘 뭐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등기 안 했으니까 돌려줘 못하고 얘 관계에서 얘가 사용수이고 얘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 거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제가 등기가 어디 갔어요? 근데 지금. 간병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등기해도 얘 거지만 간병 등기된 거 기어로 얘한테 팔아버리면 얘는 얘한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예요. 한마디로 해서. 출연자가 법인 사이에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등기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게 판례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첫 번째 보세요. 다시 보세요. 생전첩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자는 법인을 설립한 때는 법인이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의 기소감을 본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자, 간명의 땅이 있어요. 우리. 근데 얘가 유언했어요.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내가서 A 재단법인을 설립해라 라고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법적으로 뭐라 했어요? 언제부터 A 재단법인 거? 뭐라 했어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럼 유언의 효력 언제 발생해요? 아니죠. 가셔야지.
가셔야 마찬가지. 얘가 죽었어. 그럼 누구 거야? A 재단법인 거야.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 똑같이. 근데 유언도 법률행위 아니야. 아까 했잖아. 유언도 차등상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186조 180조 똑같이 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찬가지 갑이 A 재단법 죽었어요. 등기 여기 있죠. 상속인 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상속인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아버릴 거야. 등기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86조로 뭐냐 187조로 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마찬가지 판례 똑같은 거예요. 갑을 이거 출연자나 얘들 똑같은 문제니까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누구 거? 법인 거. 즉 얘가 죽는 순간 상속인 을게 아니라 누구 거다? A 재단법인 거다. 아직 등기 안 돼서도 어떻든 간에. 근데 얘가 지명을 등기하고 팔아버리면 얘는 얘한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데요. 누구? 병명이? A? 등기하면 확실하지 이제. 등기하면 끝났지 이제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됐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나중에 중간생활 등기하면 돼요. 중간생활 등기. 중간생활 등기가 뭔지 나중에 배울 텐데.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죠. 을이 병한테 팔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딱 가야죠.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 넘겨요. 이걸 중간생활 등기라고 해요. 중간자가 쏙 빠졌죠. 이걸 중간생활 등기라고 하고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해지는 거예요. 왜? 세금이지. 이 지명으로 등기해봐. 취득세 등록세 내야 돼 말아야 돼. 얘도 취득세 등록세 내야지. 또 파서 얘도 취득세 등록세 내야지. 근데 이렇게 내버리면 얘는 취득세 등록세 안 내도 되잖아. 그리고 얘가 산가하고 판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양도 소득세 내야 돼. 양도 소득세.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좀 세금을 절약하잖아. 그래서 이거 많이 해요. 중간생활 등기. 그래서 중간생활 등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중간생활 등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나중에 또 배우는데 다 배울 건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중간생활 등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해요. 벌금형 징역형 내려요. 근데 우리 판례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봐요. 즉 중간생활 등기 해도 형사처벌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되지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병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사법상 행위가 유효하니까. 근데 걸리면 벌금 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걸리면 돼. 간단한 얘기예요. 안 걸리면 돼. 한마디로 해서. 판례 그러니까 걸리면 벌금 내지만 벌금 징역 내지만 안 걸리면 상관없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울컥하는 경우. 열받은 경우. 자기들끼리 이제 지능상담 하는 경우. 그 경우에 걸려요. 자기들끼리 신고하거든 저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1억에 팔았잖아. 1억 5천에 팔았잖아. 중간생활 등기 하잖아. 울컥해 안 해. 갑. 울컥하지. 난 1억에 팔았는데 1억 5천에 팔아놓고도 중간생활 등기 하면 세금도 안 내고 그쵸? 그럼 얘한테 그런다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1, 2천만 내놔 한다는 거죠. 그거 오라. 걔가 줄게 해놓고 안 줘. 계속 살피 밀어. 열받아 안 받아. 봤지? 그럼 자폭하는 거야 이제. 닭까지 죽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보세요. 봐. 갑이 죽었죠. 누구 거야? 을 거.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원래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을 거잖아. 근데 얘가 팔았죠. 그럼 지명으로 등기하고 팔아야죠. 이렇게 넘기면 되지. 중간생활 하면 되지. 아버지가 판 걸로 하면 되지. 아버지가 판 걸로 하면 돼. 그러면 되지.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계약한 걸로 하면 되거든. 계약은 등기는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계약하고 등기는 상관없거든 그거는. 죽은 다음에 계약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살아계실 때 계약하고 등기는 죽은 다음에 상관없거든 그거는. 이런 거 바뀌면 안 되는데 불법을 주장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트로 해서. 알겠죠? 뭐 그건 별 필요 없는 거고 일단 그거 알면 돼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그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106페이지 밑에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산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소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제3자한테 대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보시겠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좀 기억해 두면 어려울 때 나와요. 이거. 어려울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차라리 요게 더 중요해요. 요게. 앞으로 계속 써먹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했다. 소유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계약만 하면 소유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뭐 해야만? 등기해야만.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끝이야. 한마디로. 자, 그다음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마찬가지 설립 등기해라 나와 있죠. 50원 떼고. 그 다음 옆에 107페이지. 법인의 능력하고 나와 있죠. 자, 법인도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죠. 근데 법인은 자연인하고 똑같진 않죠.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제한되는데 일단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고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제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성질에 의한 제한은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권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법인이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식을 낳아? 친권이 있어 없어? 없죠. 법인은 혼인권이라든지 뭐 생명권, 법인 죽여도 돼 안 돼? 법인은 없애도 돼 안 돼? 없애도 되지. 내 맘이지 없애는 것만. 사람은 죽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생명권이라든지 정조권이라든지 상속권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인은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성질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법상의 권리는 법인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상속권 있어요 없어요? 법인은 상속권 있어 없어? 없지. 모회사 죽으면 자회사가 상속받아? 그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 없다. 자연을 신종 상속법상의 권리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 이 법률에 의한 제한 딱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민법에는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주한다. 그 다음에 상법에는 무한책임사원. 상법상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회사가 무한책임사원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식회사가 무한책임사원 되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그 두 개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거기 나오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을 전제하는 권리, 생명권, 친권 이런 것들 없다.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력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나와 있고 첫 번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 두 개 얘기하면 되고. 목적에 의한 제한인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인데 그걸 좀 봐야 돼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걸 또 시험에 종종 내니까. 민법 35조에 있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108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반면을 하고서 두 번째 끝에 민법 35조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누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와 있죠? 여기 35조인데 자, 불법행위가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걸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 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나는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죠. 그래서 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위협하고 타인에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제 756조.
사용자 책임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사용자 책임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사용자가 책임진다. 얘기했죠. 피자집 종업원이 교통사고가 나면 피자집 사장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책임져야죠. 그게 사용자 책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자집 종업원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내면 피자집 주인 아저씨가 책임을 져라. 그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근데 사용자 책임은 그래서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선임 감독을 해태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나중에 배울 때는 또 이것도 배워요. 나중에도.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가 선임 감독 의무를 철저히 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내가 걔 맨날 오토바이 타고 할 때마다 조심해라 하고서 맨날 맨날 감독하고 조정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선임 감독. 근데 그 면책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면책 규정이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규정은 있는데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민법 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자, 법인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행동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법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표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A 법인의 갑 이사가 지금 법인의 일로 출장을 가고 있어. 출장. 차를 몰고. 출장 가다가 실수로 골목길에서 을을 쳤어요. 자, A 법인의 갑 이사가 회사 업무상 출장을 가고 있다가 실수로 골목길에서 을을 쳤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쳤죠? 그러면은 불법행위라는 소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라고 썼어요 지금? 법인의 업무 집행이에요. 법인의 행동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민법 35조가 얘는 지금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법인의 행위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피해자는 일단 누구한테? 갑이사 잘못했다 안 했어? 잘못했다.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사, 기타 대표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불법행위하면 법인도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책임져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아니에요. 사용자 책임이 아니에요. 사용자 책임은 별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별개로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일단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사가 해야 돼. 이사, 대표기관이. 감사가 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까 안 할까? 35조 적용될까 안 될까? 감사. 감사는 대표자가 아니거든. 그때는 3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않고 뭐가 적용되냐면 감사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야. 감사도 회사에 고용돼서 안 됐어. 피용자야 아니야. 이거 적용돼요.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거 적용되지만 감사는 이거 적용된다고 756조. 자, 마찬가지 갑이사가 스스로 운전하겠어? 아니죠. 운전기사 B. 이사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다가 쳤어요. 얘를. 그럼 35조야 756조야? 지금 이사님은 뒤에 앉아 계세요. 앞에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쳤어. 그럼 35조가 적용돼야 돼? 756조가 적용돼야 돼? 756조. 운전기사잖아. 피용자잖아. 여긴 누가 해야 돼? 이사가 해야 돼. 이사가. 대표자가. 이 법인의 대표자가 했을 때만 35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756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자 책임. 한마디로 말해서. 틀려요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사용자 책임은 면책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죠. 여기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면책 규정이 없다고 여기는. 그냥 선임 감독 철저히 하면 면책된다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무조건 책임진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게 첫 번째가 이제 누가 해야 된다? 이사기사 대표자가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법인의 뭐에 대해서? 업무 집행에 관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외형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의 불법행위, 즉 다시 말해서 국가배상도 똑같은데 국가배상하고 이거가 똑같아요. 외형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형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직무집행하는 거를 보이면 전부 다 직무집행으로 보는 게 외형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또 국가배상이 더 편한데 이거 할 때 국가배상은 똑같으니까. 자,
국가배상이 뭐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예요. 거기 보면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직무상도 마찬가지로 외형설인데. 자, 갑이라는 애는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노은 날이야. 쉬는 날. 그러면 쉬는 날이니까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심심하니까 나갔어. 밖에. 노은 날이니까 밖에 나갔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는데 웬 다정한 년인들이 쌍쌍이 지나다녀. 갑자기 울컥해. 혼자 심심하니까. 경찰 신분증이 있죠? 괜히 가서 남자한테 그러는 거죠. 나 경찰 불신검문. 그쵸? 얘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얘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어? 없어? 지금 비번이잖아. 노은 날이잖아.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의사 있어? 없어? 걔가 수상해서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는 거잖아. 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경찰 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뭔데? 그래서 서로 신랑이 하다가 넘어뜨렸어. 경찰이 상대방 넘어뜨려가지고 다치게 했어. 그럼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문제 발생해요. 얘는 직무집행할 권한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일단 경찰은 맞지만 의사도 없는데 다쳤잖아 지금 상대방이. 그럼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뭐라 했어? 외형설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걔는 직무집행할 권한도 없고 의사도 없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직무집행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거든.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예, 상대적인 거 상대방 봤을 때게. 외형설이라는 게 그거예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게 직무의 권한이 그게 봐요. 국가배상법에 대한 여러분 그거 안 배우긴 하지만 국가배상법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꽁 쏘다가 사람 다치게 한 거고 비둘기 쏘다가 사람 다치게 했는데 꽁 쏜 거는 국가배상인데 비둘기 쏜 건 아니야. 그게 또 여기 있어요 그런 게. 총 쏘다가 사격하다가 비둘기 꽁 쏘다가 잘못해서 사람 쳤어. 근데 그건 직무집행인데 비둘기 또 아니야. 왜 그러냐면 꽁 쏘는 거는 그 훈련 중에 그랬거든. 훈련 중에 휴식 시간에 그랬던 거고 훈련 중에 휴식은 훈련의 연장선이 아니거든요. 그 직무집행 본 거고 그 다음에 비둘기 쏜 거는 놀다 그랬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또 아닌 거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뭐 차 몰고 가다가 개인 결혼식 가다가 사고 낸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아무튼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뭐 그거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해요. 자, 거기 보면 108페이지 보세요. 요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10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보면 뭐라고 했어? 대표 기관의 행위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그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이사 기타 대표자, 대표기관 행위. 대표기관이 누군지 좀 이따 배울 테고. 네, 두 번째 옆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직무에 관한 행위일것.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뭐다? 통설이고 판례다. 나와 있죠? 뭐라고요? 외형설.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자기가 횡령할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횡령할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그래도 업무집행이 아니야. 업무집행이야. 외형설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한 걸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만 업무집행 보이면 된다는 거죠. 말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나와 있죠.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보면 판례 두 번째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외형설이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법인의 기관을 볼 텐데 일단 항상 기억할 것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이사 기타 대표자.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업무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법인의 기관 보도록 하죠.